안녕하세요. 좋은 책 함께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선량한 차별주의자입니다. 김지혜 지음, 창비 출판입니다. 김지혜님은 다문화학과에서 소수자, 인권, 차별에 관해 가르치고 연구합니다. 이주민, 성소수자, 아동, 청소년, 홈리스 등 다양한 소수자 관련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과 밀접한 연구를 통해 사회의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법,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합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개인적으로 너무 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세상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처음 프롤로그부터 잠시 설명을 드리면 결정장애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저 재미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혐오 표현에 관한 토론회가 있던 날 토론회가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가는 버스 안에서 참석자 중 한 분이 조용히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왜 결정장애라는 말을 쓰셨어요? 혐오 표현을 하지 말자던 사람이 결정장애라는 말을 사용하는 모순을 지적한 것이었는데요. 얼른 그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부끄러워했지만 이미 토론을 끝나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는 사과할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쪽에서 희한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왜? 뭐가 문제인 거지? 문제가 아니라고 애써 부인하는 자신을 마주하게 됐고요. 사소하게 생각하려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정장애가 차별이라고? 질문을 하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 운동을 하는 활동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무언가에 장애를 붙이는 건 부족함, 열등함을 의미하고 그런 관념 속에서 장애인은 늘 부족하고 열등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차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았는데 세상에 내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관심을 꾸준히 갖고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노력을 했기 때문이죠. 동시에 많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하는 차별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경험들이 떠올랐는데요. 예를 들면 예전에 직장 사무실에 있던 명패 같은 것입니다. 당시 김지혜님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답니다. 사무실 문에는 보라색 종이를 코팅한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규직 직원 사무실 문에 붙어 있던 명패는 나무색 판에 흰색 글씨였습니다. 2년 반쯤 지나 정규직이었던 한 동료에게 이 차이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는 명패가 다르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 사소한 차이가 나에게는 출근부터 퇴근까지 문을 열고 들락거리는 매 순간 나의 신분을 각인시켜주는 주운 글씨 같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차별은 거의 언제나 그렇습니다. 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있는데 차별을 한다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주민을 향한 한국인 다 되었네요나 장애인을 향한 희망을 가지세요가 모욕적인 표현의 대표적인 예로 언급됩니다. 조금은 당혹스러운데요. 이 두 표현은 칭찬이나 격려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격려의 의도가 있어도 듣는 사람에게 모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애를 극복해야만 하는 가치로운 것으로 몰아가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가 아닌 장애 속에서 성취 또는 장애와 함께가 맞는 경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꾸준히
가장 고등적인 사고는 자아성찰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제3의 눈으로 나를 떨어뜨려 보는 능력, 메타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서는 곳이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에서는 다수자 차별론을 다룹니다. 소수자 때문에 다수자가 차별받는다는 다수자 차별론은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차별이었지만 현재는 해결되었다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소수자를 위한 정책은 그러니 특권처럼 보이고 다수자에겐 부당한 차별이 됩니다. 실제로 현재 여성들은 투표도 하고 옛날보다 나아졌습니다. 한국 사회에 성차별이 더 이상 없다는 생각은 여성이 고위직에 진출한 사례들로 뒷받침되곤 합니다. 한국 사회에 그런데 정말 성차별이 더 이상 없을까요? 여성이 대통령이 된 사실, 국가고시에 여성 합격자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 등이 예시로 언급됩니다. 실제로 정부 수립 이후 70년 동안 여자 대통령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그 아버지 대통령의 후광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까지 5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20%에 못 미치고 고위공무원은 5.2%에 불과하다는 점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2017년 기준 행정부 소속 2017년 기준표입니다. 객관적인 지표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부정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성이 소수만 있어도 차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희한한 현상은 실험을 통해서도 관찰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 참가자들에게 회사의 새로운 채용 정책에 대해 질문합니다. 현재 회사의 여성 직원의 비율이 2%라고 하고 향후 채용할 직원 중 여성이 50%인 상황, 10%인 상황, 2%인 상황 세 가지 조건을 줍니다. 본인이 이 회사에서 일한다고 가정할 때 각각의 조건들에 얼마나 호의적으로 반응할지 측정했습니다. 실험 결과 여성이 50%인 상황은 여성 참가자들이 더 공정하다고 반응했고 여성이 2%인 상황은 남성 참가자들이 더 공정하다고 반응했습니다. 반면 여성이 10%인 상황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 참가자들이 똑같이 공정하다고 인식했습니다. 이 실험을 봐도 그렇습니다. 평등의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조건은 남녀의 비율이 동등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지만 실험에 참가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동의하는 공정한 상황은 10%로 구색을 맞추는 토큰을 제공하는 정도였습니다. 토크니즘이란 이렇게 역사적으로 배제된 집단 구성원 가운데 소수만을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차별 시정 정책을 말합니다. 토크니즘은 차별받는 집단의 극소수만 받아들이고서도 차별에 대한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회가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고 노력하여 능력을 갖추면 누구나 성취할 수 있다는 기대를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실은 이상적인 평등의 상황과는 꽤 먼 상태임에도 평등이 달성되었다고 여기는 착시를 일으킵니다. 한국의 성차별은 어떻습니까? 성차별을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인 소득 격차를 살펴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여성의 월 급여액은 남성 월 급여액의 64.7%에 불과합니다. 이 통계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많이 불리한 상황임을 객관적으로 드러냅니다. 2017년 기준입니다. 이주민이나 성소수자에 관한 역차별 주장 역시 이주민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다 혹은 있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은 아니다라는 전제 위에 성립합니다. 소수자 정책은 다수자가 차별을 하고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기에 다수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다수자가 차별하지도 않는데 소수자가 차별받는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정책들이 불합리하고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여성이 안전을 외칠 때 남성을 모두 성범죄자로 몰아세운다고 느껴지는 것처럼
자신을 차별주의자로 몰아세우는 것 같아 불편합니다. 내가 속한 집단은 차별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라고 생각해야 안심이 됩니다. 차별이 없다는 생각은 어쩌면 내가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길 바란다는 간절한 희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히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우리 안에 차별은 존재합니다. 특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요. 특권이란 주어진 사회적 조건이 자신에게 유리해서 누리게 되는 온갖 혜택을 말하는데 특권을 누리는 자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미국 웨슬리 대학의 패기 맥킨토시 교수는 페미니즘 세미나에 참가한 남성 동료 교수들에게서 희한한 행동을 발견합니다. 페미니즘 세미나에 참여할 정도로 여성 이슈에 관심 있는 동료들이 정작 여성에 관한 내용을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거절한 것입니다. 선량한 사람들임에 분명한데 남성 동료 교수들이 자신들이 가진 특권을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면서 맥킨토시는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특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맥킨토시는 백인으로서 자신이 누리는 일상적 특권을 수집했고 백인 특권의 46가지 예시를 담은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이 책에 소개된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내 자녀의 안전을 위해 구조적 인종주의를 의식하게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내가 음식을 입에 넣고 말한다고 사람들이 내 피부색을 가지고 비웃지는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내가 속한 인종 집단을 대표해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일이 없다. 네 번째, 내가 책임자를 부르면 거의 틀림없이 나와 같은 인종의 사람이 나올 것이다. 다섯 번째, 나는 내 외모, 행동 거지, 냄새로 나의 인종이 평가된다는 사실에 신경 쓸 일이 없다. 여섯 번째, 나는 내가 일하고 싶은 분야에서 나와 같은 인종의 사람이 수용되고 허용되는지 질문하지 않고 많은 선택지를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 내가 리더로서 신용이 낮다면 그 이유가 인종 때문은 아닐 것이다. 맥킨토시가 만든 자세한 예시들 덕분에 많은 백인들이 자신의 특권을 돌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류의 특권에 대해서도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는데요. 남성 특권, 또 계층 특권, 문화 특권, 국적 특권, 이성애자 특권, 비장애인 특권, 언어 특권 등 각종 목록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 특권 목록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승진에 자꾸 실패한다면 그 이유가 성별 때문은 아닐 것이다. 나는 밤에 공공장소에서 혼자 걷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책임자를 부르면 나와 같은 성별의 사람을 만날 것이 거의 분명하다. 조직에서 더 높은 사람일수록 더욱 확신할 수 있다. 남성 특권 또 다른 것은 내가 운전을 부주의하게 한다고 해서 나의 성별을 탓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많은 사람과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외모가 전형적인 매력이 없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며 무시할 수 있다. 이런 특권들은 대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특권을 알아차리는 확실한 계기는 그 특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주류가 아닌 상황이 될 때, 그래서 전과 달리 불편해질 때, 지금까지 누린 특권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주류로 생활하다가 외국에서 이방인으로서 불안하고 두렵고 화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성별처럼 다른 위치에서 경험해 보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평생 그 특권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특권이란 말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혹은 남성으로서 이렇게 살기 힘든데 나에게 무슨 특권이 있는 거냐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불평등이란 말이 그러하듯 특권 역시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유리한 질서가 있다는 것이지 삶이 절대적으로 쉽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평등한 구조에서는 기회와 권리가 다르게 분배되고 그래서 다르게 힘듭니다. 여기서 초점은 서로 다른 종류의 삶을 만드는 이 구조적 불평등입니다.
그렇기에 불평등에 관한 대화가 나는 힘들고 너는 편하다는 싸움이 되어서는 해결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너와 나를 다르게 힘들게 만드는 이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공통의 주제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기울어진 공정성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할 건데요.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에 대한 설문에 백인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고 흑인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꾸준히 나타납니다.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는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전망 이론을 통해 사람들이 손실의 가능성과 이익의 가능성 가운데 손실의 가능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손실 회피 편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이론을 반영하듯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개선은 특권을 잃는 백인의 입장에서 흑인보다 더 크게 체감합니다. 기존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회가 평등해지는 것이 손실로 느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평등을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상대의 이익이 곧 나의 손실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등이라는 대원칙에 동의하고 차별에 반대합니다. 헌법에도 명시된 규범인 평등과 차별 금지 원칙에 적어도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특권을 가진 집단은 차별을 덜 인식할 뿐 아니라 평등을 실현하는 조치에 반대할 이유와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차별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국가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쳐왔지만 주류로서 자신이 가진 특권을 인식하지 못하여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진보 정치인을 종종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이 기울어져 있음을 생각하지 않고 평등을 찾다 보면 불평등한 해법이 나오기 쉽습니다. 기울어진 땅에 서서 양손으로 평행봉을 들면 평행봉 역시 똑같이 기울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장애인이 시외버스 탑승에 관해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토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비장애인은 수업 시 시외버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못하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토의 후 생각을 정리하는 메모에 한 학생이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장애인이 버스를 타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학생은 기울어진 세계 위에 서서 공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질서 속에서 바라보면 버스의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의 결함이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공정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는 애초에 비장애인에게 유리한 속도와 효율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기울어진 공정성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실언도 비슷합니다. 대중의 공분을 산 사례들을 보면 자신은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었다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영우 전 경상북도 교육감은 교사 연수 자리에서 여고사는 최고의 신부감, 처녀 여자 교사들 값이 높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성 교사를 동료 교사로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부감으로, 더 나아가 값이 매겨지는 상품으로 묘사했으니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유권자의 심기에 민감한 선출직 교육감이 정말로 여교사를 비하할 의도가 있었다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청의 설명대로 여교사를 추켜 세우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서 있는 기울어진 세상에서 익숙한 생각이 상대방에게 모욕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기울어진 공정성을 추구합니다. 인터넷 댓글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외국인이 흉포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주장하며 추방을 요구하면서도 자신은 차별주의자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최규석의 웹툰 송곳에서는 지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꼬집어 말합니다. 당신들은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하지 마.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나는 어디에 서서 어떤 풍경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은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평평합니까?
기울어져 있다면 나의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이 풍경 전체를 보려면 세상에서 한 발짝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이 세계가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 알기 위해 나와 다른 자리에 서 있는 사람과 대화해 봐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정말 평등합니까? 나는 아직까지 한국 사회가 그 이상향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차별을 부정할 때가 아니라 더 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선량한 차별주의자 함께 읽어봤는데요. 1부 1장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 2장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로 조금 더 불편해져도 되는 사람들로 있다가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담비였습니다.